한국 단편 경제 경쟁 부분에 참여하신 감독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실 감독님들은 장갑을 사러의 이현주 감독님, 굿의 박소희 감독님, 어쩔 수 없는 하루와 밤의 이지우 감독님. 예, 세 감독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이렇게 본인 소개와 작품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장갑을 사러라는 단편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인경이라는 피아노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일본어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을 만든 박소희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상상에 더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하루와 밤을 연출한 이지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하루와 밤은 언니 서연을 만나러 오랜만에 서윤이 서울로 상경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단편을 꽤 만들었거든요. 한 8편인가 만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감독님들이 이게 단편 영화를 근데 상업 영화 쪽으로 가면은 본인의 어떤 기억이나 경험보다는 어떤 기획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단편 영화들은 뭐 방금 굿의 박소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어떤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이렇게 혹은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더라도 어떤 타인의 어떤 이야기가 어떤 소스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이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좀 슬쩍 여쭤봐도 될까요? 이현주 감독님부터 슬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제 영화의 시작은 일본 어린이 동화 중에 장갑을 사러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니이미 난키치라는 이제 작가가 쓴 동화책인데 제 영화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냥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에요. 여우가 장갑을 사러 인간마을에 갔는데 장갑을 사왔다. 그런데 엄마가 뭐 인간들이 너한테 나쁘게 굴지 않았니? 하고 물어보는데 아무 일 없었다, 좋았다, 너무 다들 친절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엄마 여우가 인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의 동화예요. 근데 이 동화가 저한테 그때 당시 뭔가 인간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믿고 싶고 애정을 품고 싶은 어떤 마음을 왠지 느끼게 해줬던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화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동명의 이야기를 썼고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모텔을 운영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점에서는 되게 무섭거든요. 이제 빨간색 조명 막 잘 있고 이제 부적도 있고 그림도 막 이상한 그림들 있고 이래서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근데 항상 10시만 되면은 그 계단 위도 못 올라가게 했는데 그때 어릴 때는 그 이유를 정말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단 위에 뭐 있다고 제가 3남매인데 이제 3남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계단 위에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도 못 올라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추억들이랑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좀 다시 살려가지고 그때 어린 시절의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할머니는 안 무서우셨어요? 할머니도 무서웠어요. 할머니도 무서웠어요? 네,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말투랑 억양도 좀 무서우시고. 네. 그 귀신의 집이라고 이제. 네. 그렇구나. 예.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 연기하시는 선배와 뭐 후배 같은 학교 사람분 3분이 저희 배우님이 먼저 같이 본인 3명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면 어떠냐 해서 3명을 상대 그 배우님들이 제의를 하신 거예요? 네네 3명을 주인공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그렇게 영화의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찍을 때 3명을 주인공으로 하되 뭔가 지금 내가 가장 궁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가족이랑 이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화두였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낼 수 그 언니가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 때문에 뭔가 가족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아니 그 착한 동생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 그게 이제 제가 좀 많이 반영됐는데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커서 이제 살짝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건 제가 폐륜이 되니까 동생한테 그런 미움을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닌데 조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미웠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철없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언니 캐릭터는 조금 못되게 그렸어요. 사실 뭐 감히 뭐 어느 나이 시점까지는 부모한테 어떤 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상대적으로 그 같이 사는 그 파트너 친구 여자분은 되게 동생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런 설정은 어떻게 뭐 친언니는 그렇게 화를 내고 동생은 이렇게 조금 뭔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따뜻하게 대해주는 부분은 어떤 설정이었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또 제가 반영된 건데 죄송해요. 제가 인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제가 이게 원래 애기나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 동생한테는 조금 못되고 그러면서 남의 동생은 그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가 뭘까도 좀 있었고 그거와 별개로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둘은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사람이 아무리 나는 가족과 이제 연 끊을 거야, 뭐 나는 이 사람도 안 보고 살고 싶어 해도 묘하게 이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연이 닿으면 너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 그래서 혜수는 사실 서연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에게 가정이라는 거를 잃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더 잘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동생이 정말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박을 언니하고 언니 여자친구 먹이려고 그 수박을 거기서 그렇게 가져온 게 그렇구나. 아니 굿은 보면서 약간 삼거리 극장도 생각나고 영화 뭔가 되게 어떤 이상한 공간에 가서 그 어떤 한 소녀가 이제 되게 판타지적인 거를 겪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게다가 뮤지컬 영화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약간 그렇게 음악도 그렇게 들어가고 뮤지컬 음악답게 그런 그냥 보통 다른 애니메이션하고는 조금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악도 되게 흥겹게 사용하고 하셨던 어떤 시작점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가장 개인적인 TMI로는 제가 작곡하는 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언니가 뮤지컬 배우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름다우세요? 언니 아주 짱이죠. 그래요? 언니 이름 말해도 될까요? 네. 언니 이름이 박베리예요. 박베이? 베리. 배? 네, 베리베리. 베리, 박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찾아봐야지. 베리. 네. 박베리 씨가 이제 또 뮤지컬 배우셔가지고 같이 언니의 영향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또 계단 위에 못 올라갔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뮤지컬 노래가 확실히 스토리를 연결시키는데도 뮤지컬 노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노래를 넣으면은 사람들의 집중을 좀 더 올려주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맞아요. 되게 흥겹더라고요, 보면. 네. 그 작품 안의 주인공은 무서워하지만 보는 저희 관객 입장에서 되게 흥겨웠어요.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어떤 그 몸체는 스톱모션으로 했는데 눈은 좀 네, 눈은 2D예요. 그래서 2D 애니메이션이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랑 섞어서 이제 혼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뭐 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진짜 그 24프레임을 하나 다 이렇게 삑삑삑삑삑 이렇게 다. 그거 진짜 배워보고 뜨뜨뜨뜨뜨. 싶어서. 장갑을 사러 해서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가는 거죠. 이게 약간 여지를 열어놨었는데 네. 남편이라고 관객들이 저는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 약혼자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떤 둘이 사랑하는 어떤 사이다라는 거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깔고 갔어서 네네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남편으로 읽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제 어딘가를 이제 다른 타국을 가는 거 설정 안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느끼는 뭔가 되게 고독함 같은 것들이 계속 전해져 오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이 출장이라는 뭐 혹은 근데 그 출장만이 아니라 그 둘의 관계 안에서 여성이 느끼는 어떤 되게 뭔가 고독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은 충분히 느꼈는데 네네. 이거를 저도 언어로 좀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관계가 보통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설레임은 조금 사그라들고 어떤 권태에 비슷한 어떤 시기에 다다르잖아요. 그 시기에 다다른 두 남녀로 설정을 했고, 근데 그 두 남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직접적으로 찾아 나서려고 또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또 갈구하지는 또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뭔가 나와는 별개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해외로 발령 혹은 출장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뭔가 나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 없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만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가 해서 이제 혹시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일본어를 사실 배우는 게 있죠.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새로운 세계를 알아간다는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세계에 조금 더 다가가 보려고 물론 떠나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다가가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상황에서 다 해보려고 하는 여자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도 어쨌건 자기 직업이 있고 네. 하지만은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일상이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정된 루즈함을 느끼는 와중에 남성은 뭔가 계속 그게 어떤 일종의 도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성이 하는 어떤 통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은 뭔가 진일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그 여성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언어로 설명하기가 좀 제가 스스로는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 남자 배우님은 일본어를 원래 잘해요? 아니요. 전혀 일본어를 못 하시는데 일단 제가 맨 처음에 한국어로 대본을 쓰고 그다음에 제1교포 친구랑 만나서 이거를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만드는 과정을 또 거치고 그다음에 일본어 코치님과 이제 셋이서 저랑 배우님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액센트 같은 것도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진짜처럼 진짜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최대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뭐 비즈니스 일본어 같은 느낌으로 와타시와 김똑강 됐어요. 그 어쩔 수 없는 하루와 밤에서는 그 수박을 그 아버지가 기르시는 네, 약간 집에서 농사 짓는 집안의 딸들로 실제로도 혹시 부모님이 하시진 않고 예.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 이제 심심하셔서 포도 농사를 지셨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많이 봐왔어서 예.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마음가짐이 진짜 포도들이 다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설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무거운 물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일 찾다가 이제 수박까지 가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 키우는 농작물이 그 부모님이 농작물을 키운다는 건 진짜 거의 자식같이 키울 거 아니에요. 되게 큰 마음을 그 막내딸을 통해서 이제 전해주려고 했던 거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화해의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 의미였는데 네. 하나는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보여지는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온 거를 같이 관객들도 마음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엄마가 뭐 아빠가 골라주진 않았더라도 뭔가 골라놓은 거 보고 좀 더 예쁜 걸 살짝 챙겨줬을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이 정말 은연중에 살짝 묻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지점이었어요. 그 수박 소품을 다 쓰고 남은 수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수박 화채를 극 중에서 만들어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스텝 중에 아무도 수박 화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망칠 수도 있으니까 2개를 사자 수박을 네. 해서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성공해서 한 수박은 아마 그 집 빌려주신 선배네 집에 있었을 것 같고 한 수박은 저희끼리 그냥 수박 화채 살짝 먹고 찍다가 맛이 없어서 버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장갑을 사러의 그 루즈한 어떤 그 커플의 그 정서를 이제 어쨌거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로 만들어가면서 어디선가는 내가 훔쳐와야 되잖아요. 네. 뭐 나로서든 주변 근데 뭐 사실은 그게 나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저도 40분 좀 넘는 거. 예, 거기서도 결국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소스를 갖고 픽션화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본인의 소스에 어떤 지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갔을까요? 네네. 당연히 이제 제 삶의 여러 부분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특히 그 약간 권태로운 남녀의 어떤 관계는 사실 이 남녀 관계에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조금 더 그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는데 불이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더 잘해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어그러졌을까 하면서 뭔가 그 미련이 계속 생기고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그 극중의 인견과 상연의 관계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그 시작은 알 수 없으나 어느 순간부터 권태로움 그다음에 뭔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 포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당연히 제 어떤 자전적인 경험들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6개월, 1년 만난 어떤 경험 안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 테고 뭔가 그 루즈함이라는 것들을 갖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좀 개인적인 제가 질문같이 지금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와 그를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의 어떤 뒷면에 있는 어떤 그의 진심, 겉으로 얘기하지 않는 진심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게 다 아니면 섞여 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거는 그녀의 언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뒷마음을 알고 싶은 생각에 만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이게 이 영화가 어떤 대사가 사실 많고 어떤 상황들을 막 굳이 말로써 대사로서 설명해내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미묘한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표정의 변화라든지 그 약간의 어그러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그녀 혹은 뭐 복합적인 것 중에서는 사실 당연히 그녀의 어떤 마음, 그녀의 뒷면,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아무래도 제일 주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업 영화 쪽으로 가면 약간 직접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떤 뭔가 관객들을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인지시켜야 된다고 해야 될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덜 말하고 보여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재밌는 거 막 기승전결 뚜렷한 거 써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또 제가 재미를 못 붙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하게 요즘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잘하고 싶네요. 그렇게 기승전결 뚜렷한 거. 근데 되게 굉장히 그 감독이 굉장히 여성 감독이 되게 자기가 보는 어떤 시선에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미란다 줄라이의 Me and You and Everyone인가? 어떤 관객고려 그 여성이 바라보는 어떤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그 여성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화들도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같이 녹여 들어가면 더 다양한 관객들한테 소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충. 그 어쩔 수 없는 하루와 밤에서는 이런 얘기를 구상한 계기 아까 비슷하게 물어봤나? 계기가 뭐예요? 이러한 성향의 얘기를 구상한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언젠가는 공감할 수 있고 좀 쉽게 딱딱 이야기가 좀 결계가 확실한 걸 써야 된다고 저도 조금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빨리 이걸 소진해야겠다. 그래서 소진을 해버려야겠다. 네네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세상의 얘기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다. 네네 뭐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려면 제가 이거를 끝내야 제 성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번 작품 첫 작품인데 이번에는 가장 제일 하고 싶은 제가 시작점을 써야겠다 해서 그게 저한테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받는 것,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아직도 지금 고민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작품 보면 그냥 어쨌든 모든 작품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그게 제일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근데 또 되게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또 그들이긴 한데 근데 자주 같이 있으면 지겹고 얼마나 그랬으면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말을 했겠어. 알죠? 네, 저 그래서 그거 좋아해요. 와, 무슨 말이었지? 가족은 뭐라 했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라고. 두 감독님께서는 박소희 감독님하고 이지우 감독님은 첫 작품이시라고요. 이게? 네. 그러시구나, 진짜. 뭐 바로 어떻게 장편으로 이렇게 가실 건가요? 저는 단편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학교를 졸업을 안 해가지고 졸업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커리큘럼상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저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찍어보고 싶은 작품이 어떤 지금 혹시 시나리오나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어떤 작품일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들 각자의 지금 부산에서 보여주신 작품과는 좀 결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뭔가 다시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혹은 가족,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지 감독님들 본인들 차기작 혹시 구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개인의 기억, 그다음에 자아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그 궤를 계속 이어가긴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봉준호 감독님의
대사가 된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결국 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 안에서 또 그럼 또 어떤 서사를 가진 이야기를 발굴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제 안에서 그런 대답들을 질문들을 하고 대답들을 찾아 나갈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에는 좀 긴 호흡을 찍고 싶어서 장편을 해보고 싶다는 이제 마음을 갖고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아무도 저한테 영화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뭔가를 판을 짜고 던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또 그런 원동력이 또 이번 부국제에서 됐던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또 발판 삼아서 다음 작품도 준비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박서희 감독님. 네. 저는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좋아서 이번에 작품들도 이제 좀 귀신 친구들이 네. 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좀 담고 싶네요. 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긴 작품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작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제가 요새 좀비 영화를 찍고 좀비 영화? 네. 근데 근데 이거는 살짝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를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비가 창궐했고 예. 엄마가 있는 친구인데 엄마가 식물인간이신데 이제 전기 수급이 끊겨서 이제 전기가 끊기면 죽는 상황이어서 엄마를 보낼 수 없는 친구가 엄마를 좀비로 만들어서라도 옆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비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촘촘히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서브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싹싹 들어가겠죠. 예. 예, 아유. 야, 그래도 차기작이 기대가 되네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간략하게 한 30초씩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네, 어디 보면 되죠? 제가 네 일단 오늘 양익준 감독님 뵈서 팬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국제 항상 오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한 작품에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첫 작품인데 이렇게 부국제까지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를 좀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홍성민 오빠 분이 계시고요. 이제 애니메이팅 같이 도와주신 스태프분 계시고 이제 작곡할 때 이제 작곡 같이 프로듀싱 같이 해주신 이태영 작곡가 선생님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자 뮤지컬 배우이자 떴으면 좋겠는 닥베리 배우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작품을 찍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화를 찍는 게 녹록지 않았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제가 연극 무대에서 배우분들을 모셔왔는데 이 또한 저한테도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나름 어떤 실험과 도전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부산에 초청받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감독님들께서 앞으로도 또 새로운 작품으로 부산영화제 단편 경쟁 혹은 장편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로 일단 저희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